통찰의 시대 챕터 3-21 2부 무의식적 감정, 의식적 느낌, 그것들의 신체적 표현 1990년대에 뇌기능 영상기술이 개발되면서 과학자들은 특정한 과제를 하는 사람의 뇌 활동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연구 결과는 무의식적 감정과 의식적 느낌을 구분한 제임스의 견해와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은 샤우터와 다마지오의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레이 돌런, 현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는 다마지오, 피닉스 소재 배로 신경학 연구소의 버드 크레이, 세 연구진은 각자 독자적으로 뇌 영상을 이용하여 두정엽과 측두엽 사이에 작은 섬 모양의 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뇌섬엽이었다. 뇌섬엽은 우리의 느낌이 표상되는 뇌 영역이다. 즉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단순하든 복잡하든 간에 감정이 밴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뇌섬엽은 우리가 그런 자극을 의식적으로 평가할 때 그에 반응하여 활성을 띠며 따라서 흡연 욕구에서부터 갈등과 허기에 이르기까지 모성애에서부터 관념적인 접촉, 낭만적인 사랑, 성적 오르가즘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많은 본능적 충동과 자율 반응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일을 한다. 뇌섬엽은 이런 자극이 감정적 측면 또는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고 종합할 뿐 아니라 외부 감각 정보와 내부 동기 상태 사이에 조정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컨대 크레이그가 썼듯이 이 신체 상태의 의식은 우리가 자신을 정서적으로 자각했음을 말해주는 척도다. 바로 내가 있다라는 느낌이다. 뇌섬엽이 의식적 자각을 담당한다는 발견은 감정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내놓은 중요한 진전이었다. 신체 상태의 변화에 대한 첫 무의식적 자각을 촉발하는 뇌 구조를 찾아낸 더 이전의 독자적인 연구에 비견할 만한 발견이었다. 그 구조를 밝힐 첫 단서는 1939년 시카고 대학교의 하인리 클리버와 폴 부시가 원숭이를 연구해 얻었다. 그들은 원숭이 뇌의 양쪽 방구에서 측두엽을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편도체 및 해마와 함께 제거했다. 그러자 원숭이의 행동이 크게 달라졌다. 수술 전에는 거칠게 행동했던 원숭이들이 유순해졌다. 또 감정 변화가 없어지면서 두려움도 없어졌다. 후속 연구를 하던 로렌스 바이스크란츠는 1956년 편도체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스크란츠는 원숭이 뇌의 양쪽 방구에서 편도체를 제거하자 본능적인 두려움뿐 아니라 학습된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편도체가 아예 없는 원숭이들은 고통스러운 충격을 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화 자극을 인식할 수 없는 듯했다. 반대로 바이스크란츠가 정상적인 원숭이의 편도체에 전기 자극을 주었더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발견은 편도체가 감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첫 번째 단서를 제공했다.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한 감정의 신경생물학 연구의 선구자인 조지프 루드는 편도체가 뇌의 다른 영역들과 연결을 통해 감정을 조율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르드는 고전적인 파블로프 조건 형성을 이용했다. 쥐에게서 학습된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해 그는 쥐의 발에 웅크리고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을 가하기 직전에 한 음을 들려주었다. 소리와 짝지은 충격을 몇 차례 가하자 쥐는 그 소리로 충격을 예측하는 법을 터득했다. 쥐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얼어붙었다. 이어서 르드는 두려움을 담당하는 뇌 중추인 편도체로 그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를 조사했다. 그는 청각 자극이 두 가지 경로로 편도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는 직접 경로로서 시상에서 시작되어 편도체로 간다. 편도체에서 청각 정보는 마찬가지로 직접 경로를 통해 시상에서 편도체로 온 촉각 및 통각 정보와 통합된다. 직접 경로는 감각 자료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고 한 사건의 감정적 측면들을 자동적으로 통합, 연결하는 데 쓰인다. 빠르고 엉성하며 다소 경직된 경로로서 추가 처리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시상의 감각 정보를 편도체로 보낸다.
이어서 편도체는 그 정보를 시상하부로 보낸다. 시상하부는 감정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중개하며 감정의 무의식적 측면들을 신경활동으로 부호화한다고 여겨진다. 이어서 시상하부는 생리적 반응 정보를 피질로 전달한다. 편도체로 가는 두 번째 경로는 간접적이다. 직접 경로와 나란히 있지만 더 느리고 융통성이 있다. 간접 경로는 사실 많은 경로의 집합이며 시상의 정보를 몇몇 중개소를 거쳐서 대뇌 피질로 보낸다. 신체 반응의 정보를 받는 피질 영역뿐 아니라 환경의 다른 측면들을 부호화하는 영역들도 이 정보를 받는다. 간접 경로를 통한 정보는 편도체에 더 느리게 도달하며 소리가 꺼진 뒤 충격이 올 때까지 얼마간 돌아다닐 수도 있다. 원리상 이 경로는 정보의 의식적 처리에 기여할 수 있다. 르두는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가 제임스가 말한 감정적으로 느낀 대상의 두 구성 요소, 즉 즉각적인 무의식적 반응과 지연된 의식적 정교화를 중개한다고 주장했다. 편도체와 시상하부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충격을 예측한 전력이 있는 소리와 같은 조건 자극은 우리가 들은 것을 감적 경로를 통해 의식적으로 깨닫기 전에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손바닥에 땀이 배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편도체는 감정 상태의 자동적 구성 요소와 아마도 의식적 구성 요소에도 관여한다.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의 활동은 전두엽이 관여하고 피질이 중개하는 의식적 느낌이 신체 반응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난다는 제임스 랑게 이론의 생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편도체가 자극의 감정값을 빠르고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생리 반응을 일으키고 조율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이어서 시상하부와 자율신경계가 상세한 명령을 몸으로 전달함으로써 반응을 수행한다. 반응은 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도 일어난다. 손바닥에 땀이 배고 근육이 긴장하며 심장이 두근거린다. 비록 곧바로 의식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 뇌의 시각 및 다른 감각 영역들과 연결된 편도체는 생물학적으로 강렬한 시각 자극을 느낌, 즉 의식적인 감정 반응으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담당한다고 여겨지는 곳이다. 사실 편도체의 활동과 뇌 섬엽과의 상호 연결을 연구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정신생활의 표면 아래로 들어가서 의식적, 무의식적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성배를 말이다. 이것이 코코슈카나 실내의 초상화에 어떻게 적용될까? 오스트리아 모더니즘 화가들의 그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을 볼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위험한 동물과 맞닥뜨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이다. 몸이나 얼굴의 과장된 특징이나 충격적인 색깔이나 질감은 느두의 실험에서 충격이 취하는 경로와 별 다를 바 없이 상대적으로 직접 경로를 통해 편도체를 활성화한다. 실제로 우리는 마치 가볍게 충격을 받은 듯이 보인다. 우리 반응의 나머지는 그림의 나머지 감각적 특징들을 처리하고 첫 반응과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위에서 말한 간접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코코슈카나 실내의 초상화는 생생한 감정 경험이 된다. 따라서 단순히 지각된 대상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낀 대상으로 전환되는가라는 제임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초상화가 결코 단순히 지각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상화는 멀리 있는 위험한 동물과 더 비슷하다. 지각된 동시에 느껴지는 대상이다. 따라서 뇌는 제임스의 단순한 지각된 대상을 의식적으로 느낀 감정으로 전환한다. 편도체는 감정의 지각과 조정을 맡은 신경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그것은 감정의 내 측면에서 신경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경험을 통해 자극의 감정적 의미를 학습하고 그 자극이 다시 나타날 때 이 경험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 경험의 감정적 의미에 걸맞은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와 기타 생리적인 반응을 조정하고 프로이트가 처음 강조했듯이 인지의 다른 측면들, 즉 지각과 사고와 의사결정에 감정이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는 일을 한다.
편도체는 피질의 모든 주요 감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상하부 및 자율신경계와도 폭넓게 연결되어 있다. 또 신체 반응의 의식적 자각을 처리하는 뇌섬엽, 전전두엽과 같은 인지구조, 그리고 대상의 지각을 맡은 무엇 시각경로와도 연결되어 있다. 요컨대 편도체는 감정에 동원되는 거의 모든 뇌 영역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폴 웨일런, 뉴욕 대학교 엘리자베스 펠프스 놀런 연구진은 이 폭넓은 연구망을 고려하여 편도체의 주된 활동이 각 감정에 알맞은 회로를 켜고 부적절한 회로를 끔으로써 감정 단서에 이 신경 회로들이 반응하는 양상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편도체는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중요한 자극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것일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것까지도 모든 감정 경험을 조율한다. 더 나아가 컬럼비아 대학교의 데니얼 쉘즈먼과 스테파노 푸시는 편도체가 감정각과 감정의 색이 양쪽을 부호화한다고 주장한다. 이 개념과 부합되게 펠프스의 뇌 영상 실험은 편도체가 다양한 얼굴 표정에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좌뇌의 편도체가 특히 민감하다. 그 영역은 두려워하는 표정에는 활성이 증가하는 반응을 보이고 행복한 표정에는 활성이 감소하는 반응을 보인다. 편도체가 퇴화하는 질병인 우르바흐 비테병에 걸린 사람들을 연구한 이들은 인간의 감정에 편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 퇴화가 삶의 초기에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서 두려움을 식별하고 다른 종류의 얼굴 표정에서 미세한 차이를 검출할 수 있게 해줄 단서들을 학습하지 못한다. 그들은 남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두려워하는 표정을 처리할 수 없고 남의 목표, 열망, 감정 상태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르바흐 비테병 환자들은 시각 경로와 얼굴 지각 영역이 온전하며 따라서 얼굴을 비롯한 복잡한 시각 자극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사진을 보고 식구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는 얼굴 인식 영역이 아니라 얼굴에서 오는 감정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에만 있는 것이다. 왜 남의 감정을 검출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렐프 에덜프스와 다마지오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우르바흐 비테병 환자들을 연구했다. 그들은 환자가 특정한 감정 표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감정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의 눈에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두려워하는 표정은 눈에서 가장 확연히 드러난다. 우르바흐 비테병 환자가 눈의 정보를 읽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남의 눈에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 같은 감정을 읽는 데에는 눈보다 입이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르바흐 비테병 환자는 두려움에 비해 그런 감정을 검출하는 능력은 온전한 편이다. 펠프스와 애덤 앤더슨은 편도체에 일어난 손상이 얼굴 표정을 평가하는 능력에 장애를 일으키긴 하지만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발견을 토대로 그들은 인간의 뇌에서 편도체가 감정 상태를 겪을 때 활성을 띠며 감정을 검출하는 데 중요하긴 해도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펠프스는 편도체가 감정 반응 중 대체로 지각면에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유입되는 감각 정보를 분석하고 범주로 분류한 뒤 적절한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뇌의 다른 영역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르바흐 비테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무엇 시각 경로가 편도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얼굴과 신체 부위로부터 감정 신호를 보내는 단서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단서들은 감정이 밴 자극의 시각 처리를 촉진하며 아마도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가 묘사한 감정이 밴 얼굴, 손, 몸이 왜 그토록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고 감정이 덜 밴 더 중립적인 자극보다 지각과 기억 형성 양쪽 측면에서 더 우선권을 지니는지 설명해 줄지 모른다. 편도체는 전전두엽의 얼굴 반을 비롯한 많은 뇌 구조와
상호작용을 하므로 감정과 느낌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인지를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 사실 다윈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주장한 것처럼 우리 감정이라는 사적인 세계와 남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공적인 세계 사이에는 긴밀한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있다.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은 유아기 때 형성되며 아기와 엄마의 유대는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내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달푸스 연구진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환경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 뇌가 사회적 상황에 금방 순응하고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편도체는 감정이 밴 자극을 평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 이외의 영장류 및 쥐와 생쥐의 편도체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된 사회적 결과는 위험한 뱀에서부터 위험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위협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예기치 않은 자극을 검출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편도체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주된 결과는 애매한 사회적 단서들에 부적절한 반응을 하고 특정 상황에 내재된 위협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뇌의 다른 영역들과 연결망을 이룬 편도체 덕분에 우리는 사회적 단서들을 포착하고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감정이 밴 얼굴의 무의식적인 지각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의식적 감정과 무의식적 감정이 뇌에서 서로 다르게 표상될까? 컬럼비아 대학교의 에미트 에트킨 연구진은 확연히 중립적인 표정이나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을 찍은 사진 내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접근했다. 사진은 폴 에크먼이 제공했다. 앞서 말했듯이 에크먼은 10만 가지가 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모았고 더 이전의 찰스 다윈과 마찬가지로 6가지 얼굴 표정, 행복, 두려움, 혐오, 분노, 놀람, 슬픔의 의식적 지각이 성별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거의 동일한 의미로 와닿는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에트킨은 두려워하는 얼굴이 그 자극을 의식적으로 지각하든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든 상관없이 실험에 자원한 모든 젊은 학생들로부터 비슷한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을 장시간 보여주어 지원자들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두려움의 의식적 지각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원자들이 자신이 본 것이 어떤 얼굴인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같은 얼굴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줌으로써 두려움의 무의식적 지각을 일으켰다. 사실 자원자들은 자신이 본 것이 얼굴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놀라운 일도 아니겠지만 자원자들에게 두려워하는 표정이 담긴 얼굴 사진을 보여주자 편도체의 활성이 뚜렷이 증가했다. 놀라운 점은 의식적 지각과 무의식적 지각이 편도체의 서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반 불안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원자들은 낮은 점수를 받은 이들보다 무의식적으로 지각된 얼굴에 더 강하게 반응했다. 두려워하는 얼굴의 무의식적 지각은 기저 외측 핵을 활성화한다. 유입되는 감각 정보의 대부분을 받고 편도체가 피질과 의사소통을 하는 주된 수단으로 삼는 영역이다. 이와 달리 두려워하는 얼굴의 의식적 지각은 편도체의 등 쪽 영역을 활성화한다. 중심핵을 포함한 영역이다. 중심핵은 정보를 각성과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자율신경계로 보낸다. 이 결과들은 흥미롭다. 지각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정의 세계에서도 자극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연구들은 무의식적 감정이라는 정신분석적 개념이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연구들은 앞서 프로이트가 개발한 것과 흡사하게 자극이 의식적으로 지각될 때보다 상상 속에 남겨질 때 불안이 뇌에 더 극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겁에 질린 얼굴 사진을 의식적으로 대면하면 불안해하는 사람조차 그것이 진정으로 위협을 끼치는지 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